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나가세요. 원룸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틈에서 남자 박정호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꼭 말아쥐었다. 옆에 선 아내 김미영은 장갑 낀 손으로 봉투 끝을 한 번 더 눌러 접었다.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 전 재산이라는 말을 서로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다가 결국 계단참에서 한 번씩 꺼내고 말았다. 맞벌이로 30년을 버텼고 통장에 모였던 숫자는 분명히 18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원룸, 벽지 가장자리가 들뜬 좁은 집 앞이었다.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녹취 전사본, 그리고 확인서라는 제목의 종이가 한 장씩 끼워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얼굴만 내밀었다. 추리닝 바지, 맨발, 손에 쥔 휴대폰이 번쩍거렸다. 누구세요? 박정우가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잠깐 얘기 좀. 남자의 시선이 봉투에서 두 사람의 패딩 소매, 헐거운 목도리로 옮겨갔다.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아, 그거요? 또 왔네. 김미영이 한 박자 늦게 말했다. 우리 돈 그날 이후로. 남자가 문을 더 열었다. 복도 바닥으로 담배 냄새가 확 쏟아졌다. 돈이요? 아줌마 무슨 돈? 계약서에 다 써 있잖아요. 투자라는 게 원래. 박정우가 말을 끊었다. 그 원래가 사람 인생 망치는 원래야?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 다 들려요. 원룸이니까. 그 말에 김미영의 눈꺼풀이 한 번 크게 떨렸다. 원룸. 방음 안 되는 원룸. 이곳에 이사 온 첫날 이웃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집 많으시네요 라고 했던 기억이 탁 걸렸다. 그때 김미영은 웃으면서 가볍게 왔어요 라고 했다. 사실은 가벼운 게 아니라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다. 박정우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다. 여기, 이 날짜, 이 책, 이게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남자가 종이를 보지도 않았다. 신고하든지, 변호사 만나든지. 근데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김미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피해자요? 당신이 피해자면 우리도. 남자가 김미영의 말을 잘랐다. 그럼 서로 피해자니까 끝. 박정우가 문틀을 잡았다.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끝이 아니야. 우린 끝낼 수가 없어. 그 돈이 우리. 남자가 고개를 젖혔다. 아저씨, 큰일 나요. 손 떼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다. 빨래바구니를 든 여자였다. 여자는 두 사람을 한번 훑어보고 남자 쪽을 보더니 눈을 피했다. 원룸 복도에서는 시선이 소문이 되는 걸 모두가 알았다. 김미영이 낮게 말했다. 이웃들 다 보잖아요. 남자가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세요. 박정호의 턱이 딱딱 떨렸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도. 사람이요? 남자가 웃었다. 사람이면 이런 데서 이러고 있겠어요? 순간 박정호의 목 뒤가 확 달아올랐다. 김미영이 남편 팔을 붙잡았다. 손끝이 얼어 있었다. 여보, 여기서 안 돼. 남자가 문을 쾅 닫았다.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걸리는 소리가 복도에 오래 남았다. 박정우는 문 앞에 멈춰서서 봉투를 다시 말아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패딩 주머니 안에서 바스락거렸다. 김미영이 남편을 끌듯이 계단 쪽으로 데려갔다. 계단 아래에서 라면 끓는 냄새가 올라왔다. 원룸 현관문마다 붙은 택배 송장들이 바람에 들썩였다. 김미영은 그 송장들 사이에 며칠 전 자신이 붙여둔 관리비 미납시 단전 안내문을 떠올렸다.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손이 먼저 굳었다. 계단을 내려가던 박정호가 멈춰섰다. 미영아. 김미영이 돌아봤다. 남편은 멍하니 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진짜 여기까지 온 거냐? 김미영은 대답 대신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숨만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시내의 큰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다. 로비 한쪽 벽에 붙은 전광판이 환유를 흘려보냈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가 발목을 스쳤다. 박정호는 의자 끝에만 걸터 앉아 종이들을 정렬했다. 김미영은 한 장씩 모서리를 맞추며 서류를 반듯하게 쌓았다. 예전에는 집 계약서도 아이 대학 등록금 서류도 늘 이렇게 정리해왔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박정호가 한참을 서성였다. 김미영이 손바닥으로 남편 등을 한번 쓸어내렸다. 패딩 표면이 차갑게 미끄러졌다. 창구 쪽으로 다가가자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직원의 깔끔한 넥타이와 반듯한 머리, 반짝이는 사원증이 유리병 너머에서 빛을 받았다. 직원은 두 사람을 한번 보고 시선을 서리로 옮겼다. 그 눈길이 아주 잠깐 멈춘 곳이 있었다. 박정호의 낡은 운동화였다. 옆에 김미영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업무로 오셨어요?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빨랐다. 박정호가 거래 내역을 내밀었다. 여기서 우리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확인을. 직원이 종이를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니터 화면이 직원의 얼굴에 푸른빛을 올렸다. 입술이 한번 굳었다가 다시 펴졌다. 이체는 본인 인증 후 진행된 걸로 나오는데요. 김미영이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원이 말을 끊었다. 인증이 됐다는 건 휴대폰으로 OTP나 문자 인증이 됐다는 뜻이라서요. 박정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휴대폰이 그날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넘기는 손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마치 똑같은 사연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처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했어요. 김미영이 바로 대답했다. 근데 수사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은행에서라도. 직원은 두 사람을 보지 않고 모니터만 봤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체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하는 정도예요. 박정호가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썼다. 자료 요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직원은 미간을 찡그리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살짝 기울였다. 규정상. 그때 로비 반대편에서 고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창구 쪽으로 들어왔다. 손목시계가 번쩍였다. 남자는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를 안내했다. 김미영의 눈이 그쪽으로 갔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웃음이 섞였다. 한쪽의 공기는 따뜻해 보였다. 박정호가 낮게 말했다. 저 사람은 번호표 안 뽑네. 직원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키보드를 계속 두드렸다. 이체를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사기 피해로 확정되면 절차가. 김미영이 유리벽에 손을 얹었다. 유리 너머 직원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김미영은 그 손가락이 누르는 키 하나마다 자기 인생의 한 장면이 툭툭 꺼져 나가는 것처럼 느꼈다. 느꼈다라고 말로 붙이면 너무 쉬워져서 김미영은 입술을 깨물기만 했다. 그러면 박정호가 말했다. 그날 그 이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계좌라도. 직원이 잠깐 망설였다. 아주 짧게 눈이 서류와 박정호 사이를 오갔다. 그건 수사기관 요청이 있어야. 김미영이 조용히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다. 우리가 직접 확인 못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박정우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소리를 냈다. 주변 몇 명이 고개를 돌렸다. 박정우는 그 시선들을 느끼고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가 30년을 일했어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그 돈이. 직원은 그제야 박정우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주름이 깊고 눈밑이 꺼져 있었다. 직원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 고객님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절차가 있어서. 김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여보, 여기서 더 말해봐야. 박정우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봉투를 들고 있던 손이 내려앉았다. 은행 로비의 조명은 밝았는데 두 사람 주변만 살짝 어두워 보였다. 누군가 지나가며 김미영의 어깨를 툭 치고 갔다. 죄송해요라는 말이 들렸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더 서러웠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박정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려다 말고 다시 넣었다. 김미영이 말했다. 우리 어디부터 다시 해야 돼? 박정우는 대답 대신 손에 쥔 봉투를 한번 쳐다봤다. 구겨진 모서리 사이로 18이라는 숫자가 찍힌 거래 내역이 보였다. 박정우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종이에 자국이 깊게 남았다. 원룸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제나 비슷했다. 가볍게 철컥하고 걸리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미영은 어깨를 한번 움찔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김미영은 자동처럼 허리를 더 굽혀 신발을 가지런히 맞춰 놓았다. 박정우는 작은 싱크대 앞에 서서 컵 2개를 씻고 있었다. 컵 하나는 입구가 살짝 이가 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닥이 까끌거렸다. 그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썼다. 바꿀 이유가 없었다. 여보. 김미영이 낮게 불렀다. 응. 관리비 또 붙어 있더라. 박정우는 대답 대신 물기를 털어 컵을 엎어 놓았다.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위에서 소리를 냈다. 김미영은 그 소리를 듣고 괜히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복도 벽에 붙은 안내문이 하나 더 늘었다. 장기 체납 세대 방문 예정. 김미영은 그 종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마치 자기 이름이 크게 적혀 있는 것처럼. 그날 오후 박정우는 혼자 밖으로 나갔다. 김미영은 말리지 않았다. 말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동네 부동산은 예전이랑 달랐다. 유리문은 그대로였는데 안에 붙은 매물 사진들이 훨씬 번듯해졌다. 박정우는 문 앞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젊은 중개사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 박정우의 패딩, 신발, 그리고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빠르게 훑어봤다. 방 좀 알아보려고요. 네. 예산은요? 박정우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 보증금 최대한 낮은 쪽으로.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컴퓨터를 켰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다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월세는 감당 가능하신 선에서? 박정우는 내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중개사는 화면을 돌려주지 않았다. 요즘은 이 가격대는 방이 거의 없어서요. 게다가 말을 흐리며 박정우를 다시 한번 봤다. 서류 혹시 신용 쪽은? 문제 없습니다. 박정우가 조금 빠르게 말했다. 중개사는 네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금 전보다 얕았다. 몇 개 매물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부 이미 나갔다거나 방금 계약됐다는 말이 붙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가 말했다. 일단 연락처 남기고 가세요. 맞는 거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박정호는 명함 뒷면에 전화번호를 적었다. 중개사는 그 종이를 받자마자 다른 종이들 사이에 끼워 넣었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박정호는 잠깐 서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최소한 손님 대접은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저녁 김미영은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할인 코너에서 집어왔다. 계산대 직원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봉투를 건네는 손이 조금 빨랐다.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오르다 김미영은 중간에서 한번 쉬었다. 그때 위에서 내려오던 이웃이 그녀를 힐끗 보더니 벽 쪽으로 몸을 더 붙였다. 김미영은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집에 돌아오자 박정호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한 채 어디 다녀왔어? 김미영이 물었다. 그냥이 어딨어.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미영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냄비를 올리고 가스불을 켰다. 불꽃이 켜질 때 김미영은 괜히 그걸 오래 바라봤다. 밥을 먹다가 김미영이 말했다. 내일 구청 한 번 더 가볼까? 박정호는 젓가락을 멈췄다. 가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박정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 돌아다니잖아. 은행, 경찰서, 부동산, 또 어디 근데 뭐가 바뀌었어? 김미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컵을 들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벽 너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였다. 박정호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 김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봤다. 서류들이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다. 그때 김미영의 눈이 한 장의 종이에 멈췄다. 다른 종이들보다 조금 두꺼운 복사한 녹취 정리본이었다. 예전에는 대충 넘겼던 페이지였다. 여보, 왜? 이 말 다시 보면. 박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김미영은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다. 그쪽 말고 다른 통로로 빼는 게 안전합니다. 김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 사람 우리한테 이런 말 했었지? 박정호는 그 문장을 다시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종이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김미영은 잠들지 못했다. 박정호가 먼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천장에 번지는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원룸 보일러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벽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이곳에서는 남의 숨소리까지 다 들렸다. 김미영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낮에 정리하다 만 서류들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심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박정호가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김미영은 한 장 한 장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체 내역, 상담 기록, 경찰 접수증, 은행 민원 접수 확인서. 다 이미 여러 번 본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다시 봤다.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봐. 그러다 맨 아래에 끼워져 있던 녹취 정리본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이 종이는 늘 이미 지나간 일 쪽으로 밀려 있었다. 너무 분명한 사기처럼 보여서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기록. 김미영은 스탠드를 켜고
그 종이를 펼쳤다. 그쪽 계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아니요. 제가 안내해드린 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쪽은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요. 김미영은 거기서 손을 멈췄다. 내부에서 그녀는 그 문장을 소리 없이 한 번 더 읽었다. 내부. 김미영은 옆에서 자고 있는 박정호를 한 번 봤다. 그리고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다. 그날 상담사는 분명 너무 자신 있게 말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김미영은 조심히 박정호를 흔들었다. 여보. 응? 잠깐 일어나 봐. 박정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왜 무슨 일 있어? 김미영은 말없이 녹취 정리본을 내밀었다. 이거 다시 봐봐. 박정호는 처음엔 대충 훑는 듯 하다가 점점 눈길이 멈췄다. 내부에서. 그도 그 문장에서 멈췄다. 이 말 이상하지 않냐? 박정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다시 끌어당겼다. 이번에는 이체 내역이랑 통화 기록을 같이 꺼냈다. 이 통화가 이체 전날이야. 김미영이 바로 말했다. 두 사람은 종이들을 바닥에 펼쳤다. 날짜별로 나열했다. 상담 통화 이체. 이상할 정도로 흐름이 너무 깔끔했다. 그리고 박정호가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날 은행 갔던 거. 상담 직원 이름이 적힌 종이었다. 이 사람이 박정호가 말했다. 이 통화한 다음 날부터 휴가야. 김미영이 글을 봤다. 휴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우연 같았지. 둘 다 말이 없어졌다. 김미영이 조심히 말했다. 여보 혹시. 박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나도 그 생각 들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예전에 쓰던 번호 바꾸기 전 폰. 이거 아직 통화 녹음 남아있을지도 몰라. 충전기를 꽂고 둘은 말없이 기다렸다. 화면이 몇 번 깜빡이다가 켜졌다. 김미영은 숨을 죽였다. 박정호는 통화 목록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다. 있다. 파일 이름은 날짜였다. 이체 전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고객님, 그쪽 말고요. 제가 알려드린 쪽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김미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굳었다. 그쪽은 위험해요.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잠깐의 침묵.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은 우리 쪽에서 처리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보일러 소리도 벽 너머 소리도 다 멀어진 것 같았다. 김미영이 입을 막았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우리 쪽에서 처리됩니다. 박정호는 녹음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그리고 정지시켰다.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야. 김미영이 말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안에서 열어준 거야. 김미영은 갑자기 은행 창구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같은 말. 규정상 어렵습니다.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미영이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잘라 말했던 거야?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녹음 파일을 복사했다. USB에.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에도 다시 저장했다. 이건 그가 낮게 말했다. 사고가 아니야. 김미영이 봉투를 꼭 쥐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그냥 운 나쁜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지.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김미영이 울지 않았다. 박정호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대신 둘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여보. 김미영이 말했다. 이거 들고 다시 가야겠지?
박정우는 봉투를 다시 정리했다. 이번에는 아주 반듯하게. 이제 그가 말했다. 이건 싸움이야. 은행 로비는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번호표 기계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울렸다. 박정우와 김미영은 나란히 들어섰다. 둘 다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김미영은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고 박정우는 그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번호표를 뽑지 않았다. 둘은 바로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고객님 번호표. 안내 직원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박정우가 말했다. 민원입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주변 소음이 잠깐 멈춘 것처럼 들렸다. 상담 창구로. 아니요. 박정우가 말했다. 민원 창구 말고 책임자 부르세요. 안내 직원이 잠깐 멈칫했다. 김미영은 그 틈에 로비를 한번 훑어봤다. 예전에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다. 그때는 이곳이 너무 크고 너무 멀게 느껴졌었다. 이번엔 아니었다. 안내 직원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나왔다. 지점장이라는 명패가 가슴에 달려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정우는 봉투에서 USB를 꺼냈다. 그리고 거래 내역 복사본을 같이 내밀었다. 이체 사기 사건. 내부 연루 정황 있습니다. 주변 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지점장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안쪽으로 가시죠. 아니요. 박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하죠. 김미영의 손이 봉투를 더 세게 쥐었다. 우리는 박정우가 말했다. 여기서 수차례 돌려보내졌습니다. 규정, 절차, 요청.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듣는 게 좋겠습니다. 지점장은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이미 몇 명이 슬쩍슬쩍 보고 있었다. 그럼 무슨 증거가 있으신지. 박정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스피커를 켰다. 그쪽 말고요. 제가 알려드린 쪽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로비에 그 목소리가 울렸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다. 이쪽은 우리 쪽에서 처리됩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들고 지점장을 봤다. 이 목소리 은행 직원입니다.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정우가 말했다. 이 통화 다음 날 이체가 이루어졌고 이 직원은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이 말을 이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됩니다. 지점장이 말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박정우가 말했다. 여기서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였다. 은행 직원 몇 명도 서 있었다. 지점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옆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했다. 직원 번호 확인 중입니다. 정적? 현재 출근 기록이 없습니다. 김미영이 말했다. 그럼요. 잠적했으니까. 지점장의 얼굴에서 뭔가가 사라졌다. 처음의 관리자 표정이 아니었다. 이건 지점장이 말했다. 본점에 바로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김미영이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조용히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말했다. 저도요. 모르는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습니다. 그 직원 이름 들은 적 있어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저도 그 계좌로 보내라고 했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박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보셨죠? 그가 말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로비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직원들은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지점장은 박정우와 김미영을 따로 불렀다. 이번엔 아주 정중한 태도였다. 죄송합니다. 이 사안 전사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김미영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었다. 박정우가 말했다. 우린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린 박정우는 말했다. 우리 인생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면회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회색 벽, 긁힌 테이블, 의자 4개. 창문은 있었지만 반투명이라 바깥이 보이지 않았다. 형광등은 밝았는데 그 밝음이 사람 얼굴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박정우와 김미영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이제 종이가 아니라 지난 30년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렸다. 처음엔 발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은행 직원이었던 남자. 지금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눈밑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김미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단번에 알아봤다. 저 사람. 남자는 두 사람을 보고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경찰이 문 앞에 섰다. 정적?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박정우는 남자의 손을 봤다. 예전엔 항상 깨끗했던 손. 지금은 손톱 끝이 지저분했다. 왜 박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우리였어?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돈이 많아 보여서? 아니면 나이 들어서 만만해 보여서? 남자는 한참 뒤에야 말했다. 그냥 순서였어요. 김미영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순서?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담담했다. 이 계좌, 이 나이, 이 자산 규모. 다 정리된 리스트가. 박정우의 손이 천천히 주먹 쥐어졌다. 그럼 김미영이 물었다. 우리 30년은 그냥 명단 한 줄이었어?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박정우가 낮게 말했다. 그 계좌는 누가 알려줬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김미영이 그 말을 듣고 한숨처럼 말했다. 역시. 박정우는 물었다. 얼마나 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릅니다. 숫자는? 김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기억도 안 나겠지. 사람을 숫자로 봤으니까. 정적이 흘렀다. 남자가 말했다. 저도 끝까지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박정우가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소리만 나는 숨이었다. 그럼 중간에 멈췄어야지.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미영이 그를 똑바로 봤다. 팀이 있었고 구조였습니다. 박정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구조. 한두 명이 아니라 안에서, 밖에서 이어져 있는. 김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은행에서 아무도 안 도와줬구나.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박정우가 말했다. 은행 갔을 때 몇 번이나. 규정 얘기만 들었지. 김미영이 이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정우는 그를 한참 보다가 물었다. 너 우리 집은 봤어?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그럼 박정우가 말했다. 우리 원룸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김미영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방 하나에서 둘이 발 부딪히면서 살아.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우리, 김미영이 말했다. 그 집에서 30년 살았어. 아이 키우고 밥 해 먹고 생일 케이크 자르던 집. 박정우가 말했다. 그 집 팔고
그 돈 지키려고 내가 알려준 대로 했어. 남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김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린 너한테 투자한 게 아니야. 우린 우리 인생을 맡긴 거야. 그 말이 방 안에 남았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사과해도 김미영이 말했다. 우리 시간은 안 돌아와. 경찰이 시계를 봤다. 시간 다 됐습니다. 남자가 일어났다. 문 쪽으로 가다가 멈췄다. 돌려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박정우가 말했다. 우린 내가 아니라 진실을 받으러 왔어.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김미영은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여보, 김미영이 말했다. 이제 진짜 끝까지 온 것 같아.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야. 비가 오지 않는 날인데도 원룸복도 바닥은 늘 조금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흘린 물인지 오래된 습기인지 모를 얼룩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형광등은 한번 깜빡이고 나서야 제대로 켜졌다. 김미영은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한번 훑어봤다. 택배 상자가 몇 개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자기 집 앞이었다. 송장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잘못 온 택배였다. 그녀는 상자를 옆집 문 앞에 옮겨놓고 자기 집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 박정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봉투에 아무렇게나 넣지 않고 파일에 끼워 넣고 있었다. 라벨도 붙였다. 날짜별로. 김미영이 물었다. 오늘도 법원? 응. 또 하루 종일 걸리겠네. 그렇겠지. 둘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젠 얼마나 걸릴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됐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 됐을 뿐이었다. 김미영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불이 켜지는 소리를 듣다가 문득 창문 쪽을 봤다. 창문은 여전히 반투명이었고 바깥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아침이 들어오긴 했다. 여보. 응. 나 오늘 마트 가서 화분 하나 살까 해. 박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화분? 응. 창가에 놓게. 박정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미영은 괜히 웃었다. 비싼 건 아니고 그냥 작은 거. 알아. 둘은 밥을 먹고 같이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예전보다 덜 크게 들렸다. 계단을 내려오다 김미영이 잠깐 멈췄다. 숨을 고르려고. 박정우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먼저 내려갈게. 아니, 같이.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조금 따뜻했다. 날씨 앱에선 미세먼지가 좋다고 했던 것 같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둘은 나란히 걸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보폭은 맞았다. 버스가 오기 전 김미영이 말했다. 여보. 응.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박정우는 잠깐 하늘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지.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박정우가 말을 이었다. 지금처럼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 김미영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팔을 잡았다. 버스가 왔다. 둘은 천천히 올라탔다. 자리는 맨 뒤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원룸 건물이 조금씩 멀어졌다. 김미영은 손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늘 할 일들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우편 발송, 화분 사기. 박정우는 그 수첩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다. 유리창에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 비쳤다.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고 표정도 가볍지는 않았다. 그래도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다.